안녕하세요. 참여불교 제가연대 사무총장 배병태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6월 25일입니다. 남북 문제를 주제로 제가연대 6월 원래 특강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한국전쟁 71주년이고 7.4 남북 공동성명 49주년,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랜 남북 분단 속에서도 남북이 서로 만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막강한 화력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남북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열강의 이해에 따라 널뛰듯하여 남북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급진전하는 모습에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당국이 남북 대화를 주도하면서 민간 영역에서의 남북 교류는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남북 북미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물적, 심적 에너지 소모 대신 분단고와 사회고를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6월 원래 특강 주제는 남북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조재현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를 받은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6월 원래 특강인데요. 오늘 주제가 남북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항상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이제 주로 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볼 것이냐, 급변하는 남북 관계 어떻게 볼 것이냐. 항상 이렇게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사무처에서 줘서 나름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좀 찾아보고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PPT.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판문점에서 서명하는 사진이죠. 보시면 이게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역대 남북 회담 개최 수가 667회입니다. 그리고 합의서 채택은 258건이나 돼요. 우리가 그동안 뭐 회담이 없거나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전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자, 이게 남북 왕래 인원 현황인데요. 최근에 통일부 통일백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 2016년까지는 2015년까지죠. 13만 2천 명이 교류 남에서 북으로 갔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 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교류가 됐던 것 같고요. 19년도에는
이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많았어요. 뭐 개성 만월 때 남북 공동행사라든지 뭐 남북 그 종교 학술 문화 뭐 체육 뭐 예를 들면 뭐 도쿄올림픽 뭐 단일팀 구성하기 위한 뭐 이렇게 이제 체육인들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늘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교류 현황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뭐 그런데 보시면 89년부터 97년까지는 남미에서 북으로 이렇게 간 분들이 1,446명이 굉장히 적죠. 근데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25,700명으로 이렇게 써서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에 뭐 18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이제 2016년 2월이었죠.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이제 이런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인원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북에서 남으로 오는 인원이 2002년도에 1,052명에서 이때가 역대 최고 인원인데 이후 꾸준히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남북 교역의 현황도 보시면 그 2015년도에 1,452명 이렇게 이제 1,450명. 아이, 하도 이렇게 지금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 정신이 이게 1억 14억 5,200만 달러죠. 그럼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한 1조 한 7천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북교류 현황이라고 하는 게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북교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뭐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방법은 없어요. 남북교류를 어떻게 그러면 뭐 정상화시키고 할 것인가. 아까도 보셨지만 뭐 거의 700회에 가까운 합의서가 존재하고 뭐 거의 670회 남북 회담들이 있어 왔지만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급변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합의서만 잘 지켜져 왔어도 대한민국은 지상 낙원이라고 봐야죠. 북쪽은 어마어마한 자원, 천연 자원, 지하 자원이 있는 거고, 남쪽은 그 얼마 전에 보니까 US 뉴스에서 보도한 걸로 보면은 그 전 세계 78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7,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국가 파워, 그러니까 국가 랭킹이 한국이 8위라는 거예요. 뭐 주로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 뭐 그 정도 다음에 이제 한국이 국가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고 이미 이제 뭐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그 일본의 그 구매 생산성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초월을 했고요. 올해 1인당 GDP는 한 500달러 정도, 한 34,000달러, 34,000달러 정도 되는데 1인당 GDP도 일본을 올해 추월할 것 같다. 500달러 이상. 이 정도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남북 관계 리스크가 너무 존재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아무리 해도 뭐 주식 시가라든지 주가 뭐 시가 총액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밀리죠.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뭐 어떤 토요타나 뭐 이런 뭐 삼성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베트남 뭐 이번에 빈페스트 자동차인가요?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는데 벌써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보다 높아요. 그 현대자동차에 하청 이렇게 하고 그랬었던 회사 자동차인데, 어쨌든 이런 북한 리스크가 어디까지나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어떨 때는 잘하다가
또 어떨 때는 수 틀리면 포 쏘고, 또 뭐 포만 쏩니까? 총, 포, 뭐 잠수함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천안함 폭침에 뭐 연평도 포격에,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참 동북아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남과 북은 단일 민족 뭐 배달의 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성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국가를 향한 충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지금 이 3개국 중에 가장 자본주의, 지금 자본주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국민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어요. 이 동북아의 이 세 나라는 국민성과는 별개로 각각의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찾아온 것은 통일부 통일백서 2021년 거 이제 좀 보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남북 교류 현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5년 16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로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지금 개성공단 사업도 이렇게 좀 보시면 그 2005년도에 최초 입주를 해요. 18개 기업이. 그래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해서 바로 폐쇄 직전까지는 2015년까지 125개 기업이 진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125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은 남쪽에서도 사실상 운영을 중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폐업을 한 거죠, 폐업. 그 다음 11개 기업은 뭐 사실상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생산액을 보면 지금 5억 6,33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액이. 그러면 얼마나요? 한 7천억 정도, 6천 한 500억 정도. 이 정도 생산을 해오다가 지금 이제 사실상 하지 않는 거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이게 저도 놀랬어요. 학력 분포를 보면은 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북한 북한 노동자들의 학력이 중졸이 84.8%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젊고 그리고 평양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졸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랬던 게, 북한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고 11년간,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그게 이제 북한 체제가 항상 남한에게 체제 선전을 할 때 무상의료, 그 다음에 무상교육, 이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기본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이게 통일부에서 이제 통일백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졸 출신들이 많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입국하는 탈북민들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 탈북에서 이제 입국한 분들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3천 명 정도 돼요. 이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학력이 중졸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0%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북한이 그렇게 의무교육을 왜 평양 출신들은 전체 탈북자들 중에서 평양 출신은 2.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왔느냐? 함경북도, 그 다음에 그 자강도, 이렇게 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있는 접경지역, 중국과 접경지역, 이쪽에서 넘어온 분들의 비율이 80%입니다. 80%. 그러면 그쪽에서 살다가 올라온 분들이 그 어떤 무슨 정보나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저는 이제 북한 헌법을 전공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데요. 학위 논문을 이제 북한 헌법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북한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접촉을 하면
헌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지 거기 어떤 주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가지고 올 기본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변협에서 조사했던 탈북인들 이렇게 면접 조사했던 내용들인데요. 그거 보고 아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개성공단 평균 연령을 보시면 저는 정말 젊은 처자분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40세예요, 40세. 아, 이게 한때는 뭐 참 여성분들 이렇게 개성에 가면은 참 좋겠다. 남자들 가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예? 근데 보면은 이제 지금 40세의 평균이고요.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 지금 개성공단 사업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남북 그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 더군다나 2020년 6월이죠.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어요. 그죠? 네, 폭파했습니다. 참, 그 남북 관계는 보면 참 다이나믹하고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거기에 만성이 되어서 저도 한 이틀 정도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충격이 한 이틀 정도 가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건물이 무슨 죄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잊어먹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요새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반도 그럼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냐? 자, 한반도가 진짜 이제는 뭐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좀 더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전 상태인 거죠.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했던 한국 군사 정전 협정에 근거한 휴전 상태입니다. 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자, 그 다음에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팽덕회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죠. 이 셋이 서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다들 참석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 판문점에서는 이제 북쪽에서는 남일이라는 육군 대장, 우리 쪽에서는 뭐 유엔군에서는 해리슨 중장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참석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정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한반도는 지금 전쟁 상태에서 휴전이 되고 있는 정전 상태예요. 근데 정전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켜야죠. 협정을 맺으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많은 그 회담과 그 협의를 합의문에 서명을 다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정전협정도 역시 위반만 한 42만 건 됩니다. 자, 이거 정전협정 의미 있습니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정전협정이.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전협정의 내용을 보면, 그 비무장지대 내에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또는 비무장지도로부터의 어떠한 무력 행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사이고 양쪽에 2km인데 이제 벌써 좀 줄였죠. 이제 서로 앞당겨서 한 1km 내로 이렇게 줄였는데 모든 문제가 이게 군사분계선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는 절대 어떠한 무력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정전 협정 위반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정전협정에는 외부로부터 한반도 외부로부터 어떠한 무기 도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사 지원을 해서도 안 돼요. 자, 벌써 다 뭐 끊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저기 F-16도 들어오고 뭐 이제 F-35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뭐 북한도 소련 뭐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다 들어오고 서로 간의 정전협정이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한반도 내에서는. 그 말고도 유엔이 이제 비무장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정전위원회. 여기도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비무장지대 해상 경계선을 지을 때, 군사 분계선을 지을 때 이제 그 해상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해 해전이 일어나고 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고 뭐 폭격이 일어나고 그래도 중립국 감독위원회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전혀 어떤 해결책을 내거나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러면 이미 이제 한반도는 정전 상태인데 이 정전 상태는 정전 협정에 근거해서 정전 상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전 상태.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전 상태인 지금 한반도의 법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종전선언. 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종전선언은 그냥 어떤 뭐 법적, 제도적 뭐 협정이 아닙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수순에 맞춰가지고 안보 대 안보 체제 보장상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국제법상 반드시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정전 상태인 것을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인 거죠. 평화협정이. 과거의 전쟁을 보면 과거는 뭐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상 이게 전쟁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외교통상부, 통일부 뭐 이렇게 각 부처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내에 전쟁부가 있어요. 전쟁부는 전쟁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선전포고, 최후 통첩, 선전포고, 개전 이 방식을 국제적으로 하면 그나마 전쟁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쟁이 지금 요새 같은 세상에는 뭐 전쟁을 합법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침략적 도발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은 이미 전쟁을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면 이제 이런 평화협정을 어떻게, 특히 이제 이런 90년도에 있었던 걸프만 전쟁이죠. 걸프 전쟁, 걸프 전쟁이죠. 그 다음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일 때는 유엔 안보리가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쿠웨이트에서 언제까지 철수하고 쿠웨이트를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이라크가 받아들여서 안보리 조치로서 이제 687호라든지 이런 이제 조치로 해가지고 사실상 평화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51년도 이제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을 이런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이라는 이런 계속해서 평화협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정전협정 이후에 협정 체결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한반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상급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안 모인 거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평화협정이 맺어졌더라면 정전협정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평화협정 상태로 완전히 됐겠죠. 물론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해서 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전협정만 맺어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냉전체제 이후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내전이 있는 나라들, 협정을 많이 하지만 5년 이내에 다 깨져요. 또 내전이 일어납니다. 평화협정이 만능의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전협정 가지고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각자 또 도생하면서 각자 정부들 입맛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197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때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너는 너대로 잘 먹고 살아. 그래?
우리는 그래서 10월 27일, 10월 27일이죠? 29일인가? 그 10월 유신을 통해서 이제 유신헌법 체제로 들어가죠. 북한도 1972년 10월 27일 날 똑같이 사회주의 헌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어요. 사유지산도 어느 정도 정도. 근데 김일성이가 이제 완벽한 이제 딱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영구히 통치하기 위해서 주석제를 만들면서 헌법을 바꾸죠. 그게 1972년 10월 27일. 남북이 똑같이 바꿉니다. 이렇게 한쪽은 유신헌법, 한쪽은 이게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딱 헌법 바꿔서 자손 만대로 해 먹겠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 해 먹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자,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전 상태를 종전선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자, 여기에 이제 그 프로세스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제3조 3항에 보면 그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출 못합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3조 4항에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해관 한반도를 뭐 이렇게 확인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쟁점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설정이 돼 있죠. 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말 이게 이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 자,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거? 자, 북한 헌법 2019년도에 북한 헌법이 바뀌었는데요. 북한 헌법을 바꾸려면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는 북한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북한은 헌법을 어디서 이제 수정을 하냐면 최고인민회의에서 합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려가지고 2019년도에 열렸는데 거기 서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문. 자, 대한민국 이 서문이 98년 헌법에 들어갑니다. 김일성이가 사망한 이후에 98년도에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고 헌법을 바꾸면서 서문을 넣어요. 그 전에는 헌법에 서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그러니까 재헌 때부터 헌법 서문이 있었어요. 그 헌법 서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국가가 어떤 형태의 국가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나라인지를 헌법 서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 서문에 보시면 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를 전변시켰으며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 보유국. 근데 이 헌법이 서문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 98년도에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잡고 가만히 있어도 감이 뭐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주석이 김일성이가 국가를 통치할 때는 국가주석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통치할 때는 당 총비서죠. 군을 통치할 때는 군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당, 군, 정, 뭐 당, 정, 군 이런 식으로 호칭이 붙어요. 무슨 민족의 태양이시면 뭐 위대하시면 조선노동당 뭐 이렇게 총비서이시며 그다음에 국가기관 나오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하신 무슨 김일성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당정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헌법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핵보유국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 헌법이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자, 대한민국 서문을 한번 잠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대한국가가 아니에요. 대한국민은.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먼저입니다. 헌법 서문 처음이 그래요. 주어가 국민이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자,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대한민국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뭐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정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서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뭔가 이렇게 적통, 뭐 법통, 뭔가 이렇게 이런 이제 좀 것들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핵 보육을 해놨어요, 서문에. 자, 이 서문 뭐 바꿀 수 있겠죠. 이제 핵 없앨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헌법 전문에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또 뭐였죠? 2018년이 굉장히 한반도에서는 중요한 해였죠. 뭡니까? 2018년에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북미, 그 다음에 세 나라 대통령이 또 모였고, 9월 달에는 평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 대북 관련 주식도 다 샀지 않습니까? 저도 샀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 이거 하노이에 가갖고 트럼프가 이거 가서 이제 하노이 전렬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떨어져 버렸습니까? 저 1,500만 원에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500만 원이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높은 데서 사가지고 참 하노이 회담 결렬로 아주 그냥 뭐 다들 이제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강 가신 분들 꽤 있었을 텐데 아무튼 명복을 빌고요. 그래 지금은 그래도 제가 떨어지는 회복 순서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만 원밖에 안 꼬랐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때는 잠깐만에 한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아무튼 주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9월 19일 날 평양 선언문에 보면은 제5조 1항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하고 미사일 그 ICBM 실험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구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북과 관련돼서 안보 상황 안보 상황이 호전되면 영변 핵시설도 연구 폐기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써놓긴 했어요. 써놓긴 했습니다. 근데 뭐 쉽지 않겠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큰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고 그게 어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면 맨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아니 한반도 비핵화를 할 북한 측에 물어보면 내가 그나마 이렇게 좀 보겠는데 북한은 전혀 생각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주체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가 주체인가? 자, 대한민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당사자인가? 자, 이 문제 뭐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보겠지만, 자, 애초에 북한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사실상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협정을 하겠다. 이게 북한 측 주장이었거든요. 초기. 근데 이제 보면은 마크 클라크 같은 경우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서명을 했다는 거죠. 유엔군 총사령관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한국에 참전했던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7개국이죠. 이 17개국을 대표해서 서명만 한 것이지 교정국으로서는 그 17개국이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이라크 코소보 할 때는 그 나토 연합군하고 그 신유고 연방하고 했어요. 체결, 평화협정 체결. 예. 그리고 90년도 그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때도 그 전부 다국적군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어마어마한 다국적군이 가갖고 뭐 3일 만에 그냥 거의 아작을 내버렸잖아요. 이라크. 그러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 조치를 받아들여가지고 쿠웨이트에서 빠져나오고 뭐.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안 간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을 그때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휴전 반대 운동하고 막 국민들 막 동원해서 휴전 반대 서명하고 막 혈서 쓰고 북침만이 뭐 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근데 전쟁 나면 그렇게 또 빨리 도망가요. 아주 그냥. 어디 대전에서 녹화하면서 방송 녹화하면서 여러분 서울을 지키십시오 뭐 이러니까 참 한심해 죽겠어. 자, 그다음에 자, 이런 이제 당사자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다자간 조약으로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다자간 조약이죠. 4개국이면. 자, 그래서 이제 4개국인다. 그러면 남과 북은 국가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북한이 국가냐? 어떻게 조약을 체결하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조약의 효력으로 취급하고 남과 북은 서로 국가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민족 내부 거래예요.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는 영토 조항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헌법 제3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국가 단체로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국가보안법 관련된 조항을 댈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반국가 단체. 참칭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 우리 정부를. 자기들 정부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 미국하고는 조약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예전처럼 해왔던 막 수백 개의 합의서 문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뭐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북한의 국가 승인과 관련된 문제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최대 쟁점은. 자, 이 평화협정의 법적 효력을 보면,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광화조약으로 보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남북한 사이의 특수관계에 따라서 합의서로 취급한다면, 뭐, 별로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공포로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죠. 그 대통령 영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국가 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 제3조죠. 그리고 이제 헌법 제4조가 있어요.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대한민국 오타합니다. 좀 급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지금 이게 국가 목표 규정이에요. 대한민국이 나갈 국가 목표예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어떻게 통일 방식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해야 돼요. 평화적으로. 무력 통일이 아니라. 이게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부여한 국가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어때요? 읽어보시면 뭔가 좀 안 맞죠? 3조는 한반도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데 4조는 통일을 해야 된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위쪽, 북쪽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남과 북 사이에 92년도죠.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할 때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서로 어떻게 볼 것이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특수관계. 이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남과 북은 무슨 관계? 특수관계. 자, 특수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리 붙여도 특수, 저리 붙여도 특수. 아주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이 특수라는 것을. 남북교류협력법도 역시 남한과 북한의 거리는 국가 간의 거리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국가를 승인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남과 북은 동시에 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에 가입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국제법적으로는 그냥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를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 유엔 가입과 국가 승인은 별개라는 것이죠. 자, 같이 이제 손잡고 그 며칠 차이 안 나요. 북한이 먼저 가입하고 우리가 나중에 며칠 차이도 안 나. 근데 이 헌법재판소도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지만 국가 승인은 별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우리 헌법재판소 아직 이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조항과 통일 조항을 한번 보시면, 자, 이 3조와 4조 사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었죠. 처음부터 재헌헌법 할 때 우리나라가 48년도에 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면서 이 영토조항을 넣었습니다. 영토조항을 넣었는데, 영토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다른 나라에 영토조항이 있습니까? 미국의 영토는 어디, 태평양에 어디서 캐나다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유도 박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영토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영토는 딱 요만큼이다.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 헌법을 공포하고 이 헌법의 근거에서 세워진 정부가 유일한 이 한반도 내의 합법 정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8년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4조 평화통일 조항은 87년 지금 현행 헌법이죠. 우리 헌법은 지금 1987년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뭐 헌법을 바꾸자 그러는데 뭐 헌법 바뀌어서 뭐 좋은 거 없습니다. 이게 뭐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또 공부를. 아니, 근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그대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헌법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장을 하잖아요. 행복추구권도 아시고, 이제는 뭐 표현의 자유도 있으시고, 종교의 자유 뭐 다 이제, 사생활 비밀, 이런 게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더군다나 그 지난 그 시위 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이런 거 다 이제 줄줄 외우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사실은. 써져 있기는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1948년도부터 헌법에 있었다고? 근데 왜 이제 알았을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무슨 군사 독재도 겪고, 뭐, 이제, 물론 이제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헌법에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래서 이제 헌법 바뀌면 뭐, 자, 근데 이게 남과 북 사이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관계다. 헌법재판소라 대부분은 유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을. 이중적으로 봅니다. 이중적 지위. 하나는 헌법 제4조의 근거에서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지위죠. 반드시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대화 협력의 동반자죠. 또 현실적으로 체제 위협적이 되죠. 북한이라는 존재가. 적대적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조와 4조가 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궁색해요, 뭐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영토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이야기도 학자들에서는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국민적 여론이 영토조항을 삭제한다면 국민투표에서 난리 나고 또 얼마나 또 막 하겠습니까? 영토조항을 삭제한다면 헌법 개정 자체가 물 건너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데 이게 제3조 4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 그러니 뭘 헌법을 개정하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탈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헌법상 주의죠. 자, 헌법상 북한 주민들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넘어오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설사 그가 북한법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 한반도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탈북민들 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이 2019년 말 기준으로 33,700명 정도, 이 정도 분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 뭐 국적 취득 절차, 원래는 외국인들 같으면 정말 어려워요. 뭐 국어 시험도 봐야 되고
범죄 경력도 없어야 되고 뭐 이제 몇 년 동안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직업도 있어야 되고 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년간 있어야 돼요. 5년간 있고 뭐 계속 있어야 되고 범죄 경력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돈도 연봉이 4천인가 이상 돼야 되고 또 문화 풍습 이런 거 다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북한 주민들이 오면 어때요? 그냥 국정원에 가서 5개월인가요? 6개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인 교육만 받고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 저기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돈도 주죠. 정착 지원금도 주죠. 근데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다 해서 뭐 얼마 한 3천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이 이제 북한 지역을 탈출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이제 북송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야, 북한을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야. 왜 북한으로 보내? 중국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꼭 북한 땅이 아니야. 거기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을 왜 중국 너희들이 북한으로 보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을 국가 승인을 했습니다. 국가예요. 국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체류 재량에 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자, 반대로 남한의 주민이 월북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국적 상실할까요? 아니죠. 북한도 가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간 거니까 국적 이탈이 아니죠. 국적 상실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죠. 편안합니다. 자, 남한 주민이 탈남해서 월북했을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남쪽 주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러면 북한 주민 남쪽에서 북한 주민이 왔는데 걔네들은 우리는 영토 조약에 근거해서 거기도 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를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해결하죠? 북한도 처음에 48년도에 뭐라고 규정을 했었냐면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 그러니까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서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 서울은 남쪽의 괴뢰도당이 지금 우리 수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자기가 없는데 나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쟤네들이 지금 서울을 불법 점령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저기를 우리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 조항인 거죠. 그러니까 남쪽은 영토 조항으로, 북한은 수도 조항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평화협정을 이제 체결을 이제 마지막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헌법 제60조가 이제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약에 관한 조약, 이렇게 이제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이게 평화협정을 어디에 봐야 될까? 그렇죠? 자, 근데 이 평화협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 강화조약으로 봐야 될까? 그러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강화조약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약의 종류에 만약에 헌법을 제3조나 4조는 워낙 국민들 반발이 크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조약의 종류의 통일조약 또는 남북한 사이의 특수조약, 독일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놓으면 국가가 아닌데도 통일조약이나 남북한 사이의 특수조약도 국회가 처리를 하도록 하는구나,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국회 동의권을 갖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이렇게 뭐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죠, 대북 정책에. 뭐 그렇게 해서 조약에 이렇게 통일조약이나 남북한 특수조약을 삽입하게 되면 괜찮아죠. 근데 이제 반드시 조약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 69년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는 3조에 그 비정부기구라든지 민족해방운동단체 이런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나라와 나라 사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서로 너 같은 너 반국가단 비정부기구 NGO입니까 남과 북이? 그래가지고 협정을 체결하겠어요 남과 북이? 미국과 중국이 있고 우리는 지금 비정부기구로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겠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협상 당사자들끼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북한을 민족해방단체 아니면 무슨 교전단체 이런 식으로 할 수, 북한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는데 사인은 협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는 사자관계에서는 다자간 조약으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합의서로서 국회 동의로도 이제 할 경우는 법률적 효력을 취하죠.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21조, 23조에 그 합의문이라고 하는 그 협정문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합의문의 이제 종류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평화협정의 협정문에 당사국 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넣게 되면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입법사항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로 좀 이제 봤어요. 이제 보시면 북한에 이제 요건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그냥 이게 통치 체계에 대해서 좀 보면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북한을 보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도덕 규범도 있죠. 법 규범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식, 비공식 규범 체계예요. 가장 위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와 말씀이 북한의 헌법보다 3단계나 위에 있습니다. 3단계나. 자, 주석이라는 것은 지금 없죠. 김일성이 주석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주석으로 해서 김일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해서 김정일이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를 통치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령은 국무위원장 명령이라든지 국방위원장 명령이라든지 주석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어도 친필로 지시를 하거나 어떤 뭐 논문을 쓰거나 어디 가서 연설을 하거나 이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뭐 그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형 10대 원칙이라고. 이거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가장 북한을 통치하는데 가장 큰 수단이에요. 통제 수단입니다. 온 사회를 이제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고 유은에 대한 비타협적인 충성이에요. 권력 승계를 세습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10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이 김일성 가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당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보시면 보통 우리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사회시간에 헌법을 배울 때 뭐 이렇게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국가인데 북한은 국가가 당보다 아래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당이 먼저 생기고 그 당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건 9월 9일인데 예. 근데 얘네들은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조선노동당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이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당이 우선합니다. 이게 이제 8차 당대, 그동안은 거의 이제 이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제 조직 체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당대회라고 합니다.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한다. 당대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전원회의라든지 대표자회가 있죠. 당 회의가 아니라 대표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가 80년 이후로 거의 안 하다가 2011년인가 한 번 했었죠. 그 다음에 올해 또 했어요. 8차 당대회를. 거기 보면은 이제 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조선노동당 제1비서 직제를 신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지점이 조금 이제
북한에는 2인자를 두지 않거든요. 어디 북한에 2인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보면 북한은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뇌가 되면 왜 저 나라는 어떻게 시위 한 번도 없냐? 중국은 천안문이라도 있고 뭐 하는데 저 나라는 왜 시위도 없고 암살 뭐 이런 게 왜 그런 게 시도가 안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대구 유니버시아대 할 때 그 김일성 김정일 그게 그 현수막에 비 맞는다고 내려갖고 뭐 울고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세뇌가 무섭습니다. 뭐 꼭 북한만 세뇌입니까? 남한에도 세뇌된 사람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보면 그거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저도 저희 집이 거기 그 교회 가까운 데 있어요. 장위동에 있는 교회. 아휴. 자, 그리고 이런 조선노동당 규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다행히 요새 사회주의 헌법이 98년도에 김일성 헌법으로 이름이 바뀌어갖고, 조선민주주의민국 사회주의 헌법 할 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헌법 서문에 이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은 순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헌법이 드디어 위상을 갖는구나. 왜? 헌법 이름에 김일성, 김정일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 위상이 확 이제 공부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논문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쓸 수가 없었죠. 보시면 우리 헌법하고 다르게 여기도 보면은 거기 서문에 또 김일성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창건제가 나라의 시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게 과연 헌법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나? 그런데 정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의 시조라고 써져 있어요. 자, 우리 헌법 전문하고는 다르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비한 대한국민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이제 이런 기본권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조재원 스님연구원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귀한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분단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조 스님연구원께서 보여주신 도표를 보더라도 남북 왕래 인원이 급감하고 남북 교역액도 전무하다시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현황도 이를 반증하듯이 5개 기업이 폐쇄되었고 11개 기업은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 스님연구원의 말씀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스님연구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강의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귀한 강의인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분단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요즘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스님연구원께서 보여주신 도표를 보더라도 이 남북 왕래 인원이 급감하고 남북 교역액도 이게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개성공단 사업 현황도 뭐 이를 반증하듯이 5개 기업은 폐쇄되고 또 11개 기업은 또 휴업 중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런 기업들은 또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좀 북한의 사정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곁들여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임 연구원님의 말씀대로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줌이나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 인수는 많지 않으시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그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혹시 답변 듣는 과정 속에 추가적으로 줌이나 온라인상의 질문 있으면 전달하도록 할게요. 일단 연구님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뭐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게뭐 남북 교류 협력의 상황과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막혀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협력 사업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아셔야 될 게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뭔가 이제 한반도의 문제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연동해서 공화당이 정권 때와 민주당이 정권 때가 뭐 바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 국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흐름과 그 상황에 맞게 공화당 정권이 됐든 민주당 정권이 됐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 국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북한을 국가 승인을 하고 지금은 했죠. 일본하고 우리만 지금 국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국가 승인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 대표부라도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정세는 정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만의 힘을 가지고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남북 관계, 북한 관련해서는 약간 뒤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미중 문제, 그러니까 그 대만 해협을 두고 중국과의 그 갈등 구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고립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더 코너로 몰아붙이기 위한 경제 압박.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결국은 무슨 이제 뭐 소위 핵심 전략 사업들 이걸 이제 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또는 그 금강산 관광을 그럼 북한은 좋아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되면 북한 좋아할까요?
뭐 우리 남쪽에서는 또 뭐 외화벌이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포주기의 온상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 외화벌이가 되니까 북쪽에서는 찬성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 왕래 교역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역 그리고 왕래 인원수 이런 거 보면은 북에서 남으로 올 때는 2002년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북에서 남으로 오는 인원은.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평양이나 이렇게 가고 그럴 때는 북쪽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체제 안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아요. 남쪽에서 가는. 그리고 지금 남북 교류가 민간 단체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렇게 쌀도 보내고 저도 뭐 이렇게 쌀을 가지고 쌀 100톤과 밀가루 뭐 700톤 가지고 선탑해 가지고 개성에 있는 봉동역에 가서 이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다 실어주기도 하고 뭐 그때 한참 뭐 그런 거 많이 썼죠. 근데 북한에서 이제 그거 안 받습니다. 어. 교류 안 하려고 해요. 오지 마라 너네들. 그렇게 이렇게 짜잘하게 와가지고 몇 푼 돈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예? 안 받습니다. 괜히 또 그리고 뭐 많이 가봐야 북한에서 동요만 있고 그래도 지금 북한이 그 남쪽에 그 뭡니까 그 유튜브 아니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김정은이가 아주 그냥 다 총살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이 그런 관련돼서 죽은 사람이 700명이 넘어요. 코로나 위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접경 지역에서 그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접경 지역 안에 들어갔다 오면 무조건 자격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앙당 경제부장인가 아무튼 뭐 김태성 박태성인가 아무튼 그 사람도 총살 그리고 거의 그 정도로 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제 다 죽입니다. 거기다 또 그 이제 이런 한국에서 그 방송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죠. 거기는 좀 체제 안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개방되면 무너지잖아요. 자유가 들어가면 쉽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자유를 한번 맛본 국민들은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북한의 퍼주기가 아니죠. 자유를 전달해 주러 가는 거죠. 굉장히 북한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고맙게도 북한이 남쪽에 있는 보수 진영에서 퍼준다라고 하니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어요. 아, 아주 역설적인 표현 말씀이시네요. 역설적인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남과 북은 항상 그렇게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뭔가 합의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니를 이렇게 총 쏘고 뭐하고 다 그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런 연장선에서 뭐 다른 분들 질문이 없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제 남북 대립이 어쨌든 남남 갈등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작년 12월에 그 소위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대북 풍선 보내기 뭐 이제 이런 일환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금지한다는 거였는데 북한이 대북 풍선 보내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정말 보이고 있는 건가요? 뭐 아까 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측에서 오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수준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 가장 어쨌든 북한의 체제와 관련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제가 전문가 그쪽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삐라는 분명히 삐라나 거기에 USB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것은 효과가 큽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걸 발견한 즉시 다 이제 가지고 가야 되고 인민보안부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크지만 바람직하냐? 그러면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그렇게 어렵고 또 뭐 자극
굳이 자극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걔네들이 뭐 고사포를 준비하고 뭐 인근에 있는 뭐 우리 연천이라든지 이런데 사격을 하겠다. 그게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그렇지. 남쪽도 피해가 있고 음. 국민도 분열되고 그런데 다른 루트로 그냥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훨씬 이게 삐라로 돌아와야죠. 우리 쪽에 있는 탈북민들 그 단체들의 뭐 그런 것이지 그렇게 뭐 오히려 그냥 중국 코로나만 끝나면 중국을 통해서 그 장마당에서 나가는 그런 이제 USB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죠. 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네. 최근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인가요? 박지원 원장이 국가보안법 필요하다. 뭐 간첩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네. 했는데요. 네. 지금 또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갔어요. 북한 헌법학자로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보안법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쉽습니다. 예. 저 국가보안법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가보안법이 과거에는 이게 너무나도 추상적인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의 국가보안법에서 그 체제 그러니까 뭐 군사 독재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악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국가보안법을 생각한 거 보면은 남한의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은 어떻게 통일을 할까요? 자,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까요? 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간첩도 보내고 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우리도 휴민트 보내고 뭐 다 정보 얻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전화 오는 거 보면 뭐 누가 죽었다, 누가 처형 당했다, 뭐 김정은이가 아프다 어쩌다. 근데 사실 보면 그 정말 신빙성 있을까요? 아니 김정은이가 아픈 배 차장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아십니까? 아, 몰라. 그렇죠. 이렇게 열려 있는 세상에서도 매일 신문이 쏟아지고 방송이 나오는데도 청와대 일 그렇게 잘 몰라요 저희들. 근데 북한에서는 더 폐쇄적이고 막혀 있는데 어떻게 탈북민들이 서로 알아가지고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다만 국가보안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사람마다 달리 적용하고 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렇게도 걸 수 있고 저렇게도 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아예 그걸 없애겠다. 물론 없애고 난 다음에 형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있다고 해서 지금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이제 뭐 우리 사법부도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법 존폐, 폐지하니, 존치하니 이런 논란 하지 말고 건전한 뭐랄까요? 좀 더 생산성 있는 논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년, 30년 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존속시키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다른 일 좀 하세요. 국회는 제발 좀 다른 일, 좋은 일, 참신한 일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좀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별로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무딘 질문을 했군요. 다음에 칼 좀 더 갈고 나오세요. 어떻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셔서 이제 끝으로 어쨌든 뭐 남북의 평화 통일, 한반도의 평화 미래 번영이라는 거 이거 저희 피할 수 없는 과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이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신기사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갔다 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종교 그나마 통일부에서 북으로 가는 어떤 인적 왕래할 때 종교를 그나마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가능하면 풀리면 남북 관계가 풀리면 종교 단체 행사 이런 것은 쉽게 허가를 내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통일부로서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가서도 특별히 종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는 무슨 경제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퍼주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종교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뭐 특히 우리 불교계 쪽에서는 정말 좋은 일들 했죠. 영통사, 예, 뭐 영통사, 신흥사, 개성 영통사 예, 부분하고, 그리고 뭐 예. 뭐 이제 뭐 우리 그 법요 자료, 법요식 할 뭐 그 법회할 때 어떤 찬불과 뭐 테이프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도 이제 민추본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각 종단마다 있는데 빨리 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왕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종교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종교를 외세에 이용하거나 그것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선전도구로 사용을 한다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어떤 개인의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국제 무대의 친선 교류 그리고 어떤 외세에 침략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 정도 요걸 지키면서 뭐 하는 건데 사실 관리인이죠. 절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예. 저, 관리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 돈 갖다 주면 좋아라 하지 않습니까? 중국. 아니, 이제 돈도 잘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절 관련해서 우리 불교 서로 왕래하고 그렇죠. 그러면 네, 네. 뭐 절도 좀 지어주고 또 이런 물품도 좀 주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게 그나마 우리 불교는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통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 전통이라고 하는 네, 예, 전통문화 북한도. 차원에서 예, 예, 예. 불교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무겁고 아주 참, 여러 입장들이 많은 내용,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상충하는 의견들도 많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흔쾌히 오늘 강의 이렇게 수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제의 무거움에 비해 또 현실에 국군이 이제 두 다리를 이렇게 딛고 아주 이상적이지도 않으면서 현실에 아주 부합하는 현실적 해결 방안들, 접근 방안들을 오늘 조재현 선임 연구원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자들에게 하실 말씀으로서 좀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뭐 이제 아주 뭐 북한에 사찰도 지어주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재현 선임 연구인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참여불교 제가인데 6월 원래 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